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둘 다 동반 하락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락은 사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다만 이제 기존과 달라진 점은 명확하게도 증시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21년도나 17년도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 증시와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매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일부의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 의해서 사실 좌지우지 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증시와 연결점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상승장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결국 기존 금융 산업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자금들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 큰 상승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문법에 따라서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하락이 있었었죠. 이더리움은 한 달 동안 사실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하락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하락 자체가 어떤 센티먼트를 전부 흔들 정도의 어떤 하락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경제적인,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 불안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결국 빅컷에 대한 기대감, 9월 빅컷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에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였었으나 결국 그 빅컷에 대한 좀 어려움, 매크로적으로 이제 결국 빅컷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여론이 또 모아지면서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크립토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물론 이 정책 자체가 규제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으면은 사실 그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는 워낙 규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면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용이해지고, 다른 자금의 속성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가장 어떤 좋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고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40% 정도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긴 시간 동안 좀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올해 초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더리움 자체는 사실 무한 발행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고, 그 수수료를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소각해가지고 결국 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자산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올해 초에 이더리움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그 나빴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방만 경영을 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의 이 트레저리의 99%가 다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매년마다 한 2천억 가량의 어떤 운영비를 사용을 하는데, 전부 다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단이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시장에 매도하고, 그럼에 따라서 다른 어떤 기술적인 성과는 없으면 결국 이거는 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여론이 모아졌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도 공개석상에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 비탈릭이라는 인물은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센티먼트가 좀 안 좋았었고, 또 이더리움 ICO 때부터 이더리움을 10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했던 게 이번 연도 이제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부터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 루빈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는데,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컨센시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타마스크를 만든 회사이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샤프링크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결국 이더리움을 회사의 재무전략 어떤 자산으로 가져가는
하는 것을 처음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샤프링크가 결국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자체를 이더리움을 다시 매수하는 이런 어떤 플라이휠을 돌리면서 결국 시장에 다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이제 그 톰 리라고 하는 그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간접적으로 인수를 하고 비트마인도 똑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거기서 자금 조달된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재무 전략 기업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이더리움을 모아가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또 기존까지는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는 기존 전통 금융에 있었던 어떤 투자사나 혹은 개인들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게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ETF의 순이익과 이런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들의 어떤 매수세로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상승세가 좀 유지된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재밌는 거는 이더리움이 항상 상승했을 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기술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을 때마다 상승이 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2013년도 때 이제 결국 POW에서 POS로 이제 전환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레이어 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이더리움은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4월 달에 비탈릭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존의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구동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적용해갖고 어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앞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기술 로드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값싼 수수료를 내도 훨씬 더 빠른 어떤 네트워크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어떤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환경이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한 이 GK EVM 결국 영지식 증명을 적용한 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값싸고 훨씬 더 빠른 네트워크가 되겠구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구나.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소매 투자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계속적으로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더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어떤 것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주목받을까라고 하는 이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제 얘기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집계해 보면은 어떤 시장이 열렸냐면 일드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드 마켓이라는 시장은 뭐냐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 기반 어떤 디파이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자금들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디파이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기반에서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펜들하고 에테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펜들하고 에테나 그리고 이제 에이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지금 굉장히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을 다루는 하나의 디파이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펜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락업을 하는 대신에 훨씬 더 값싸게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이고 이제 에테나 같은 경우는 팬들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예치하게 되면은 거기서 받은 예금 증서를 활용해서 또 담보 대출이나 예금을 활용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에이브도 똑같습니다. 대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치한 예금 증서를 활용해서 담보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연에 최대 한 30% 이상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테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출시된 이래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높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30%면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잖아요. 이렇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디파이 내에서 금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높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수요가 높거든요. 이 빌려가는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디파이 내에서의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승장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USDC나 이런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을 또 빌려가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높은 이율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하락해서 담보력이 약해지다 보면은 결국 청산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이 청산이 되는 시점이 또 우리가 하락장으로 또 가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올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 디파이 어떤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점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좀 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알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자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정체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가 암호화폐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비탈릭 부테린 자체는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사고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대단한 사람인 거는 결국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전부터 가졌던 비전 자체가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집에 하나씩 막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각자의 어떤 컴퓨터에서 연산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글로벌 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그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래밍이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기존 금융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비탈릭 부테린은 다른 것보다 물욕이 없습니다. 네, 그 점이 사실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자산들을 합쳐서 하나로 하면은 한 2조 원 가까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3불을 지불하고서 세탁을 하는 것조차 돈이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잘 구동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이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 약간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약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인류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O 리스크라 해가지고 기행을 벌여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슈는 없겠네요, 이더리움에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조금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고 또 어떤 재정적인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비탈릭 부테릭의 외형을 보면 일반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의 모습만 봐도 신뢰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좀 이런 개발을 하는 개발자 출신이었나요? 그쵸.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어릴 때부터 사실 좀 비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의 어머니하고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비트코인 뉴스를 이제 발간하는 이 출판사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떤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이제 계정이 이제 동결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세상에 존재를 하는구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만든 게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반인 시선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칫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기존 전통 금융 어떤 시장에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금융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것은 누구도 이제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생산적인 자산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유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금을 보유로 하는 이유가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보유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도 지금 이런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는 갖고만 있어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보이는데, 이더리움은 생산적인 자산입니다. 즉 이용을 해야지만 가치가 더 바라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탈중앙화 금융 시장에서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이자를 발생되다 보니까 결국 이더리움의 어떤 개수나 그리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자 활동을 하기 좋은 되게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갖고 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보다는 금융 활동을 해서 계속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하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1,700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컸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한 4,000불 이상 되는 자산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 자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ETF나 혹은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갖고 가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은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금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ETF가 존재하고 재무 전략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모아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자체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만 하더라도 한 3%에서 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더리움 자체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 금융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ETF나 재무전략 기업에 계속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더리움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과 가장 라이벌로 이야기됐던 코인 중 하나가 솔라나 프로젝트인데요. 솔라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융 상품들을 다루는 체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주목받고 발행이 계속적으로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쓸지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었는데,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이 되고 또 거기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는 조금 여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솔라나의 강점은 뭐냐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값싸고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중앙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소매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또 솔라나를 2025년도 이제 1월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런 밈 코인들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소매 투자자들이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밈코인 거래를 하기 위한 투기적인 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증명이 됐던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더라도 이 솔라나 네트워크가 그걸 견뎌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솔라나 네트워크가 앞으로도 소매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친화적인 체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보안성이나 탈중앙성 때문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소매 투자자들은 훨씬 더 이런 어떤 보안보다는 빠른 것에 대해 가치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솔라나가 가치 있다 생각이 들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로드맵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2.0이라고 하는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그 2.0의 사실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는 사람들이 솔라나를 바라볼 때 밈코인 체인이다라고 이제 브랜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밈코인 체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더리움처럼 조금 금융상품을 다루는 하나의 체인으로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또 금융거래를 할 때 사실 블록체인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가장 리스크가 뭐냐면 여러 가지 공개된 원장 때문에 기관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샌드위치 어택이나 뭐 백러닝, 즉 그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큰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솔라나를 살려고 하는데 그 거래를 보고 나서 저보다 더 빨리 솔라나를 사서 그다음 제가 거래한 후에 다시 솔라나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샌드위치 어택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취약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고 또 이런 블록체인은 공개된 원장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솔라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지금 솔라나 2.0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다시 정리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금융활동을 했을 때 불편함 없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솔라나 2.0의 사실 로드맵이고 그에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정책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가치를 추출하는 그런 어떤 거래들을 막는 메커니즘을 조금 만들고 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MEV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내는 어떤 체인으로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직 그게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직 솔라나 같은 경우는 사실 ETF도 출시하기 전이고요. 그다음에 솔라나를 모아가는 이런 재무전략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블룸버그 리서처들에 따르면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 자체가 95%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 따라서 결국 솔라나를 모아가려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처럼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전통 금융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솔라나에 유입이 되는 그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솔라나나 이더리움 중에 더 좋은 거 하나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근데 모든 어떤 투자 자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시총이 작은 AMD 같은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테슬라가 엄청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의 어떤 경쟁 상대인 회사들도 주목을 받잖아요. 사실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또 이더리움 시총이 커지면서 결국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솔라나나 뭐 리플 같은 어떤 자산들도 결국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룸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동반 어떤 상승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계속 변화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한 달 만에 40%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또 한번 솔라나에 주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다시 또 한 10% 정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결국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자산이 지금보다도 좀 시총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40% 오르면서 진짜 이번에는 알트 불장이 왔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알트 불장 지금 온 거라고 보시나요? 알트 불장은 2023년부터 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2023년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를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때가 가장 저점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3-4배 오른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은 벌써 2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불장이 오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모두가 주목했을 때는 고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도 있지만 결국 기존 어떤 사이클과 다른 점은 자금 속성이 다른 자금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지만 이 4년마다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가 존재하고 그 반감기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기존의 문법을 따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한 6개월씩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잠깐 왔다가 또 잠깐 없어지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예전처럼 막 90% 폭락하는 크립토 윈터 이런 게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크립토 윈터가 왔던 거는 결국 시장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법률적인 게 완비가 되지 않았어요. SEC 같은 경우는 모든 코인 자체를 증권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결국 위법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이 코인을 발행했던 회사들이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명확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루나 사태나 혹은 어떤 FTX 같은 이제 파산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처럼 이런 다이나믹한 90% 하락이 와서 시장이 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은 아닌 것 같다. 계속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은 반복이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제도가 개선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주식처럼 이제 점점 성숙한 자산 시장으로 형성이 되는 초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투자자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하는 위험보다 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을 사면서 리스크 해칭을 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진 점이 결국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인수된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이 디지털 자산, 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기업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샤프링크나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스토리라고 하는 RWA와 이제 AI 관련된 이 알트코인도 이 새로운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재무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옵션이 많아진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결국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자금들을 잘 끌어올 수 있는 회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만 보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 기업을 사는 이유는 결국 스트래티지를 만든 이 창업자에 대한 신뢰고, 또 신뢰에 따라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조달이 돼서 어떤 자신들의 가치를 넓혀가는 게 프리미엄으로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이 샤프링크도 기존의 웹2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 즉 레거시가 있던 분들이 대표를 맡으면서 결국 그 사람들을 믿는 기존 어떤 전통금융의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산들을 계속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전략 기업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크기보다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르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망받는 분이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시켜주고 있는 거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톰리라고 하는 기존 어떤 CNBC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분석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어떤 레거시가 있는 분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믿고 투자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피터 트리나 혹은 이제 캐시우드 같은 이런 빅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마인에 투자를 한 것도 결국 톰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뢰를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가치보다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주식을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무 전략 기업들을 보실 때는 누가 대표인지, 그리고 그 대표가 어떤 기존 레거시 금융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들 하니까 이게 좀 이제 특별하지 않은 전략 같다 해서 좀 레드오션처럼 될지, 아니면 이게 약간 스테디하게 일반적인 기업들의 전략 중 하나가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소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누가 대표를 맡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은 신뢰 프리미엄입니다.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조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거든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트코인 재무전략 기업 중에 아직도 대표들이 좀 신망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그냥 자금을 조달해서 앞으로 이 알트코인을 매수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만 발표를 했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겠지만 지속 가능할지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초기에 자금 조달을 해서 결국 알트코인을 일정 부분 계속 매수를 시장에서 할 거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사이클에 따라서 급락과 어떤 상승이 계속 동반이 됐는데 일정 부분 이제 하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지가 된다는 면에서는 좀 알트코인 재무전략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알트코인 하반기 포인트라고 해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거를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재무전략 기업도 나오고 또 ETF도 출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시장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알트코인을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기존에는 어떤 비전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현재는 특이하게도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알트코인에 어떤 펀더멘털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펀더멘털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고 또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알트코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좀 전략들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냐면 결국 이제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토큰을 바이백하면서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 환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 기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지금 이런 전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이 이제 에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피 스위치를 통해서 계속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 토큰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이 덱스인데 이 유니스왑도 앞으로 이런 피 스위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코인들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이런 피 스위치가 없고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토큰을 계속적으로 바이백하는 이런 능력이 없는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선물 거래소 중에 이제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토큰을 출시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한 3조 원 정도 가치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5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가치가 정당화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 자체가 2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2조 원의 97%를 전부 토큰을 바이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이 계속적으로 토큰을 바이백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하이퍼리퀴드로 이미 사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없는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열세에 있는 섹터 자체가 AI 쪽인 것 같아요. AI 자체는 앞으로의 몇 년간의 어떤 비전 자체를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비전을 비싼 어떤 값을 치르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도 현금 창출 능력과 이런 바이백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주고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USDC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USDT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했던 이유는 결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발행이 된 거고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알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알트코인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살펴보면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알트 코인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 가지고 결국 이자를 받는 어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디파이 서비스들이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는지가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는 이제 1등 마켓이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팬들이나 아니면 에테나 같은 어떤 프로토콜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니어스 액트가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어떤 규제를 어떤 잣대를 들이밀까라는 것에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사실 2022년 이제 시장이 붕괴됐을 때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루나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자체는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들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패깅이 올 수 있고 디패깅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를 명확히 알았던 계기였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제 어떤 요구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지를 사실 지니어스 액트가 조금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어떤 금융과 같이 지급준비금이 있어야 되고 또 자산을 발행했을 때 그 자산을 지탱해주는 어떤 담보 자산들이 1대1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 조건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성숙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도 이것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온체인 통합에 대한 변화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거래소가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 중에서 가장 재밌는 실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디파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다 이제 감추고 그냥 일반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디파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냥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갔을 때 여러분들은 코인베이스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뒷단에 있는 기술은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대출했을 때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이제 베이스 쪽에서 유명한 이제 모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코인베이스가 돈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디파이에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거래소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이제 통합되는 하나의 결과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만 그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면 결국 디파이와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이제 CBBTC라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랩핑한 거예요. 랩핑이라는 뜻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만든 게 CBBTC인데 그냥 비트코인하고 그냥 가격이 일정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CBBTC를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담보를 맡기고 USDC를 이제 빌릴 수 있고요. 근데 USDC는 그러면 디파이 베이스 체인에 있는 몰포라고 하는 대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실 때 거래소들이 어떤 전략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지를 좀 보시면은 규제를 받는 거래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를 하거나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시장에서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고 또 자신이 공부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공부를 하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볼 코인 중에 딱 세 가지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시청하실 것 같아서 조금 안정적인 좀 알트코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이 베이스 체인에 있는 코인들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로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에어로드롬 같은 경우는 그냥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뭐 다른
자산으로 교환시켜주는 이렇게 환전 역할을 하는 거래소예요. 근데 이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랑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커져가지고 많은 참여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하게 될 때 이 에어로드럼을 무조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에어로드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을 교환하셨을 때는 에어로드럼을 통해서 교환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드럼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참여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에어로드럼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출 시장에서, 이더리움 대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에이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이 대출 서비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5빌리언 이상의 어떤 자금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로컬 은행들보다, 미국에 있는 로컬 은행들보다 더 많은 어떤 자금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디파이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브도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수혜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비트코인은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가장 가치를 이끌어가는 자산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을 꼭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워렌 버핏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미국 증시에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충격이 오면 알트코인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큰 영향이 있죠. 이제 기존과는 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그 달라진 점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권에서 있던 자금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결국 증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안 좋으면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증시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 코인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투자에는 굉장히 자신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은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쌀 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할 때도 다 DCA를 하라고 하잖아요. 결국 분할 매수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도 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만약 현재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알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되게 단순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냥 반반씩 사면은 이 시장이 성장했을 때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다른 자산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모멘텀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편안하고 또 이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억이 있다고 하면은 50%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렇게 넣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한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자주 이제 저지르는 실수긴 한데요. 이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사실 사고 싶지 않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꼭 사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한 알트코인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주식 시장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 시장도 내부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한 선취매가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급상승한 종목에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수익률은 좀 낮아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이 시장 자체는 지금도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커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들은 결국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시총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년 안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이 매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 시기가 아마 좀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는 올 것 같진 않지만 그게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결국 캐시우드가 말했던 10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그래서 모아가는 자산으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리서처들이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타겟팅하는 가격 자체가 10,000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이제 4,000불 정도 레인지인데 한 10,000불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 근거도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장은 지금도 초기이고 앞으로도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들의 어떤 목표치가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트코인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디파이 농부 조선생 유튜브 채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